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예요. 저에게는 4살 차이인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각종 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기념일에 언니가 남자들에게 받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무튼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형부를 만났죠. 언니랑 형부는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저는 형부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서 1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고요. 제가 방금 언니랑 형부랑 10년 동안 연애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저는 형부를 1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형부가 친오빠 같았다고 할까요? 어색함이나 불편함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 역시 형부를 그리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형부는 이미 저희 가족이었죠. 그런 형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언니에게 듣기론 형부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형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법 잘 사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형부에게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그 덕분에 형부는 어린 나이부터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형부가 부러웠어요. 물론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건물주가 된 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사정을 들어보니까 전혀 부러운 인생이 아니었더군요. 형부의 건물을 노리는 친척들이 많았으니까요. 형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친척들이 앞다퉈서 형부에게 그랬다네요. 본인이랑 살자고요. 솔직히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형부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형부가 물려받은 재산이 탐이 났겠죠. 그래서 형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했답니다. 그랬던 형부가 유일하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이 바로 저희 언니였던 거예요. 저에게 언니와 형부는 일종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지표가 되어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랑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니와 형부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면 언니랑 형부는 힘든 내색 전혀 없이 저에게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 역시도 저랑 문제가 생길 때면 형부에게 답을 구했고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참으로 행복한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 가족은 참으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행복이 영원히 오래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4년 전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4년 전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아침부터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죠. 저는 제 아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시간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에게 말했어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이따가 수영장 갈래? 수영장? 희서가 어젯밤부터 수영장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이따 학교 끝나고 데리고 가려고. 너도 가자, 정석이 데리고. 이따 정석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 하는데? 아, 하루만 빼. 날도 더운데 같이 수영장 가자.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쁜 아침에 부랴부랴 아이와 남편을 보내고 한숨 돌리려는 그때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는 저에게 물었죠. 그래서 생각해봤어? 아, 수영장. 미안한데 그냥 이번엔 희서랑 둘이 가. 왜? 정석이가 한 번 학원을 빠지면 계속 안 가겠다고 할 것 같아. 그럼 보내지 마. 에이, 그게 말처럼 쉬워? 안 돼, 다음에 가자. 주말엔 어때? 언니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주말엔 같이 꼭 가자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날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에게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죠. 왜냐고요? 그 전화가 언니와의 마지막 전화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그때 언니랑 같이 수영장에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미래가 변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뭐 너무나 늦어버린 후회지만요. 그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 언니랑 희서 어디 갔는지 알아? 전화를 안 받네?
아마 수영장 갔을걸요? 형부 벌써 집에 왔어요?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났네. 근데 수영장? 네, 희서가 어젯밤부터 수영장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데리고 갔을 거예요. 수영장에서 나오면 언니가 전화하지 않을까요? 알겠어. 저는 형부와의 통화를 마치고 계속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쯤이었을까요? 형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형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처제, 나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병원이요? 왜요? 아내가, 희서가 사고가 났대. 사고요? 얼마나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방금 연락받고 지금 가는 중인데 처제도 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언니의 사고 소식을 전했어요. 잠시 친정 부모님에게도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제 아들을 잠시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시댁이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안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형부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형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죠. 혹시 김지은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희 언니예요. 언니 지금 어디 있어요? 많이 다쳤어요? 제 물음에 간호사는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를 보호자 대기실이나 병실이 아닌 영안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오세요? 저희 언니는요? 안타깝지만 김지은 환자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 귀에서 누군가가 절규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형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안실로 들어갔는데 형부가 누군가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더군요. 제가 천천히 다가가서 누워있는 사람을 확인했는데 제 언니가 누워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정신을 차렸더니 어느새 저희 남편이 제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직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대신해서 부모님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지금 부모님이 병원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킨 후에 땅바닥에 멍하니 앉아있는 형부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부?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까 경찰이 다 말해줬어. 뭐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랑 희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대.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희서를 감싸 안아서 희서는 많이 다치지 않았나 봐. 아, 희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병실에 있어. 아직 자는 중일 거야. 형부 말을 듣고 조카가 있는 병실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일어난 조카가 혼자 울고 있더군요. 이모, 엄마는 어디에 있어? 희서야. 엄마는... 왜? 엄마 많이 아파? 아까 우리한테 차가 달려왔어. 파란 불이었는데도 차가 안 멈췄어.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조카는 그런 저를 보면서 계속 언니를 찾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조카에게 영원히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희서야, 엄마는 아무래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왜?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어. 아니야, 이모 거짓말하지 마. 미안해, 희서야. 이모도 장난이었으면 좋겠어. 조카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보러 가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조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후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또다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저희 남편이 대신 장례를 준비했어요. 시부모님에게 소식을 알리고 친척들과 언니의 친구들에게도
비극적인 소식을 대신 알려줬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형부의 요청대로 장례식은 조용하게 진행됐어요.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만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상황이 꿈만 같아요. 지금도 언니가 어딘가에서 웃으면서 가족 앞에 나타날 것만 같네요. 그렇게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저희 가족에겐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가족이 마치 좀비처럼 살았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 돌봐줬어요. 그때 남편이랑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문득 희서와 형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조카가 입원한 병실로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시댁 친지분들께서 대신 돌봐주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조카 상태가 좋아져서 내일쯤에 퇴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는 걱정하지 말고 제 몸 잘 추스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조카를 만난 뒤 곧바로 언니 집으로 가봤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더니 잠시 후에 형부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그런 형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형부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형부, 밥은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형부까지 잘못될까봐 걱정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희서는요? 희서가 아빠까지 이뤘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형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희서 어떻게 처제? 우리 희서 불쌍해서 어째?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 해요. 희서 생각해서라도 참고 이겨내야죠. 내가 그 음주운전한 새끼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새끼 죽이고 나도 아내 곁으로 갈 거야. 형부는 소리치면서 집안 살림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또 갑자기 다시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저는 형부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으로 가서 형부 상태를 살폈습니다. 대신 집안일도 하고 형부 식사도 챙겨주면서요. 그랬더니 형부가 예전보다는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부를 챙겨주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형부가 지나치게 손을 떤다는 점이었죠. 마치 수전증 환자처럼 심하게 손을 떨길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형부에게 물었어요. 형부, 손을 왜 이렇게 떨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 사실 내가 요즘 술을 안 마시면 이러네. 술이라뇨? 형부 설마 술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마시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처제 집에 가고 나면 조금씩 마시는데. 조금씩이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떨 정도면 거의 중독 수준 아니에요? 형부, 당장 술 끊어요. 제가 화를 내자 형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손을 떨 정도로 술을 마시면 당연히 형부에게서 술 냄새가 나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형부는 물론이고 집안 어디에서도 술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술병도 본 적 없고요. 그러나 형부가 술을 마신다고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언니의 49된 날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른 아침부터 언니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추억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함께 오랜만에 식사를 했어요. 물론 굉장히 공기가 무겁고 즐거운 식사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저희 부부가 친정 부모님을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형부와 조카는 먼저 집에 가고요. 그런데 헤어지려던 찰나에 형부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처제, 혹시 이따 시간 가능해? 이따 몇 시에요? 저녁 되면 좋겠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처제에게 따로 할 말이 있어서. 네, 알겠어요. 그럼 이따 7시쯤에 집으로 갈게요. 저기, 동수한테는 말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건 왜요? 그럴 사정이 있어. 부탁해. 조금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을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형부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네요.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형부가 혼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부, 희선은요? 할머니 집에 갔어. 그렇구나. 그나저나 할 말이라는 게 뭐예요? 잠시만 기다려봐. 형부는 그리 대답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한 5분 뒤에 웬 통장 하나를 들고서 형부가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보면서 형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웬 통장? 이거 처제 거야. 제 거라고요? 저는 형부가 건넨 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통장을 펼쳐봤더니 글쎄, 그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돈을 저에게 준다고요? 도대체 왜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나랑 오늘 하룻밤만 같이 있어줘. 그 말을 듣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형부 입에서 감히 상상도 못했던 말이 나왔는데 제 반응은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형부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부, 미친 거예요? 하룻밤을 같이 보내다녀. 그거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니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야. 나랑 하루만 같이 보내줘. 그러니까 도대체 왜요? 이러려고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희선은 할머니 집으로 보내고? 아니야, 처제. 오해하지 마. 지금 오해할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형부는 저에게 자신이 말 실수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죠. 나랑 갈 데가 있어.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할게. 그럼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거야. 도대체 어딜 가자는 건데요? 그냥 나 한 번만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될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형부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형부의 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 대학 병원이었어요. 형부는 안병동 쪽으로 가더니 의사를 만났죠. 그 의사는 자신을 형부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지석이가 많이 아픕니다. 저희 형부가요? 네, 위암 중기예요. 위암? 저희 형부가 위암이라고요? 2개월 전부터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바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재수씨가 그리 되고 지석이가 많이 힘들었는지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저 정리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형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한 건 내 보호자가 돼달라고 부탁하려고 한 거야. 내가 오늘 밤에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아침에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보호자를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처제 말고는 없었어. 그럼 진작 말했어야죠. 언니는 몰랐던 거죠? 그 사람은 몰랐어. 도저히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그 사람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친구 말대로 치료받지 않으려고 했어. 그냥 이대로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형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맞아, 너무했지. 내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젠 정신 차렸어. 이대로 포기하면 남은 희선은 어떡해. 저번에 처제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정신 차렸어. 희선을 생각해서라도 살자고 결심한 거야. 그러면서 형부는 사실 그동안 손을 떨었던 것은 저 몰래 통증을 참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도 그렇게 허무하게 갔는데 형부까지 아프다고 하니 갑자기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통곡했네요. 그러자 형부가 함께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처제.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 희서 결혼식 날 손잡고 들어갈 거야. 당연히 그래야죠. 언니 잃고 형부까지 잃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미안해, 처제. 근데 왜 그 통장을 저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혹시 몰라서
만에 하나 내가 잘못되면 희서가 남잖아. 그래서 처제에게 우리 희서를 부탁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 통장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형부가 잘못될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든 희서 키워요. 그러니까 형부는 살 생각만 해요. 모든 일을 알게 된 저는 그날 보호자 자격으로 형부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날 하룻밤을 형부와 보냈어요. 이후 형부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두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슬퍼하고 힘들었지만 형부는 그런 가족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슬퍼하는 대신 형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로 했죠. 그런 뒤에 형부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조카는 저희 부부가 돌봤어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형부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구토가 심해서 밥은 거의 먹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심하게 빠졌죠. 그 바람에 형부는 날이 갈수록 마르고 초췌해져 갔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아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신마저 떠나면 홀로 남을 조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형부의 담당 의사가 저에게 희소식을 전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지석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술해보죠. 저는 좋다고 당장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형부에게도 전했습니다. 이후 형부는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수술 당일날 수술실에 들어가는 형부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형부, 이따 만나요. 수술 꼭 잘 받아요. 형부가 수술실에 들어간 뒤에 저는 대기실에서 홀로 기다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9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술 시간은 11시간 정도 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대기실을 지키며 형부를 위해 기도했죠.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언니를 보았어요. 언니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길래 그런 언니에게 다가가서 울며 말했어요. 언니, 형부가 많이 아파. 어떡해? 형부 좀 도와주라. 걱정 마. 이제 걱정하지 마. 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바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수술을 집도했던 담당 의사가 밖으로 나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도와준 거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저는 형부가 암을 이겨낸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옛날에는 다소 부정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나 언니 일과 형부 일을 겪고 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참, 그리고 수술을 받은 형부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형부는 퇴원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회복에만 전념했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요. 현재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나 지났네요. 지금 형부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2년은 더 지나야 해요. 해서 형부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있죠. 다행히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결과가 좋아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2년 뒤에 형부가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언니가 떠난 지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니가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는 언니를 생각하면 눈물만 흘리진 않아요. 가족들이 떠난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슬퍼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네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더는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다시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라서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희 언니와 형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보냈습니다.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지금 닥쳐있는 당신의 고난 뒤에는 행복만 가득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벌써 꽃피는 계절이 왔네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참 추웠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옷차림도 제법 얇아진 것 같더라고요. 전 두터운 외투를 입는 겨울을 더 좋아했어요. 요즘 세상엔 하나같이 다 이쁘고 날씬한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뚱뚱하던 저는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날씨가 더워질 때까지 두껍게 입고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을 뚱뚱하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말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날씬했어요. 이렇게 살찔 줄 알았으면 그때 연애나 좀 실컷 해놓을걸. 사람들은 왜 그 당시엔 모르고 꼭 지나봐야 안다잖아요. 저 역시 그랬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눈칫밥 먹으며 회사 다니느라 연애 연자도 몰랐어요. 그때 풋사랑이 한 번 있긴 했지만요. 신입 직원이라고 절 잘 챙겨주던 대리님이 있었어요. 그 대리님은 저보다 5살인가 6살인가 많았는데 제가 쑥스럽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말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옆에서 잘 챙겨주셨습니다. 하얗고 마르고 키 큰 사람이라 멋있어 보였고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대리님 책상에는 항상 화분에 싱싱한 꽃들이 꽂혀 있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리를 청소해주는 여직원들도 많았어요.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여자들도 많았었고요. 근데도 대리님은 저한테 엄청 자상하게 대해주고 그랬어요. 그 대리님 덕에 그 회사를 5년이나 다녔네요. 여자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자기네들이랑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뒤에서 궁시렁거리기도 하고 남자 때문에 시샘하기도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이요. 그 회사에도 그런 언니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언니 눈밖에 나서 힘든 회사 생활을 할 뻔했죠. 그 언니는 얼굴에 심술보가 가득해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무안 주고 남자들 앞에서는 또 얼마나 알랑방구 끼고 그러던지 아주 얄미웠다니까요. 그 언니도 대리님을 좋아했었는데 그 언니 눈에는 제가 대리님한테 살랑거리는 걸로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제 뒤에서 저를 험담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냥 잠자코 있을 수밖에요. 그랬더니 대리님이 저를 더 걱정해 주셔가지고 점심 혼자 먹는 저를 잘 챙겨주고 여자들이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주임님들은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신입이니까 좀 잘 챙겨주고 그럽시다. 이러면서 카리스마 있게 저를 지켜주고 그랬어요. 뭐 거의 제 영웅이나 다름없었죠. 그 대리님은 저랑 5년을 같이 일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으로 제의가 들어와서 아주 멋있게 회사를 떠났어요. 대리님이 떠나니까 눈물이 찔끔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 뭐 당연히 회사에 적응할 수가 없었죠. 그 회사에 붙어 있으려면 그 언니 밑에서 기어야 하는데 제 자존심에 그런 건 또 용납 못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팔자 좋게 맨날 TV 앞에 드러누워서 TV를 끼고 살았네요. 그러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심신 오빠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연애하고 그래야 할 나이에 심신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방송국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진짜 철없죠? 근데 이게 혼자 그랬으면 이 짓도 오래 못했을 텐데 사람은 또 끼리끼리 논다고 저 같은 친구가 2명이나 더 있었네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서로들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회사 그만두고 그러고 다녔죠. 처음엔 부모님께 회사 다니라고 뻥쳤었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은 없고 맨날 애가 꾸미고 나가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를 찾아가서 기다리셨나 봐요. 제 이름을 대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하니 화가 잔뜩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 큰 처녀가 맨날 밤늦게 뭐하고 댕기는 거냐고 아버지한테 구두주걱으로 얻어 터지고 그래도 그땐 친구들이랑 그러고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심신오빠 얼굴은 잠깐 보는 건데도 어찌나 그렇게 신나고 재밌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방송국 쫓아다니면서 심신오빠 만나고 그런 게 좋았다기보다 공부해야 할 학생이 부모님 멀리 땡땡이 치면 그렇게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창 돈 벌고 결혼해서 애 낳고 해야 할 나이에 연예인 오빠 쫓아다니고 친구랑 붙어다니고 그랬던 게 재미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연애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나도 현실적인 연애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던 찰나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였어요. 버스가 논두렁에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나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입원해 있으면 괜찮고 퇴원해서 일상생활하다 보면 다시 아프고 그런 거 있죠? 병원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병원만 가면 안 아파요. 근데 또 나오면 어찌나 아픈지.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 간신히 새로 구한 직장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조퇴 쓰고 집에 가서 누워있고 그랬습니다. 허리 아픈 건 누워있어야 된대요. 가만히 앉아있는 건 허리에 쥐약이고 서 있는 것도 안 좋고요. 걸어 다니려면 슬슬 걸어 다녀야 하는데 회사에서 슬슬 달릴 수가 있나요? 저 같은 잡일하는 애들은 빠리빠리 다녀도 욕먹을 판이니까요. 그래서 허리에 제일 좋은 게 누워있는 거라고 하니 얼씨구나 살판 났다 누워만 있었죠. 그랬더니 살이 조금씩 찌더니만 나이도 들고 하니까 살찌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많이 나갈 땐 80kg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허리도 아프니까 뒤뚱뒤뚱 걷게 됐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거 저 돼지를 누가 데려가겠어? 하고 걱정뿐이셨죠. 그래서 역시나 시집을 못 갔습니다. 아니, 저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가려면 어떻게든 갔겠지만 못 간 게 아니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거죠. 언니가 결혼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찌나 힘들어하던지. 제가 옆에서 도와줘도 언니는 맨날 울상이었어요. 전 그래서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때 27이었는데 지금 27이면 창창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노처녀라고 어디 껴주지도 않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신오빠 같이 보러 다녔던 친구들과 노처녀 3인방을 결성하고 평생 결혼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네요. 근데 제 친구들은 말로만 그랬던 거지 사실은 시집을 가고 싶었나 봐요. 갔다 오지만 않은 사람이면 괜찮으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뭐 부탁했어도 엮어주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제 친구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예쁘고 날씬한 애들이어서 주변에서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 소개받고 그럴 사람도 없고 저도 그냥 남자는 포기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 눈엔 제가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저더러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만났어요.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제가 좋아했었던 그 대리님 소식을 들었다나 봐요. 오래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까지 가나 했더니 결국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한테 금방 마음 여는 거다. 혹시 알아? 네가 제일 먼저 시집 가게 될지? 이러면서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 있죠? 내심 기대가 많이 되긴 했어요. 저랑 잘 된다는 바람보다는 그냥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제가 심신 좋아했던 것도 그 대리님이 약간 심신 닮았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어리니까 귀여운 느낌이라도 있었겠지만 꽃으로 따지면 이제 시들어서 삐들삐들해지고 있고 또 살도 20kg 넘게 찌고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론만 빠삭한 제 친구가 또 옆에서 사람은 다 주워먹고 사는 거지. 언제까지 껍데기 뜯어먹고 살겠어? 그 대리님이야말로 더 늙은 노총각에다 이제 머리도 훌렁 벗겨졌을지도 몰라. 그나마 젊은 너가 만나주면 감사한 거지.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대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다방에서 만났는데 머리숱도 좀 적어지고 살이 더 빠져서 그런 건가? 그렇게 멋있었던 사람이 한 7년 만에 꼴뚜기 같아졌더라고요. 그래도 뭐 내가 더 변했으면 변했지 덜한 것도 아니고 대리님도 잘 보고 좀 놀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고 나 좋다고 하면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사랑이 싹 트는 건가 싶었습니다. 대리님이 워낙에 말수는 없던 사람이라 좋다 싫다 말은 안 했지만 만나기 싫다는 말도 딱히 없었으니 저를 좋아하는 건가 싶었지요. 저도 만나면 심심하긴 했어도 그래도 제가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냥 제 옆에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연애가 뭐 별건가요? 해주는 데까지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사는 대리님을 위해서 제가 좀 챙겨드리고 싶다 했더니 집 열쇠는 화분 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반찬도 해놓고 청소도 해주고 하고 바빠서 서로 얼굴은 자주 못 봐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리님이 금방 뽀해지고 살이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6개월 가까이 제가 그렇게 챙겨주고 했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바에야 이참에 결혼하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대리님이 일찍 퇴근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떠봤습니다. 왔다 갔다 차비도 아깝고 차 타고 오가는 시간도 아까운데 저 그냥 여기... 그래, 박주임 고생 많았지? 앞으로는 안 그래도 돼. 네? 아니, 전 그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박주임 덕분에 힘이 됐어. 내가 꼭 보답할게. 대리님은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전 아픈 허리를 이끌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줬는데 대리님은 날 뭐라고 생각한 건가. 기가 막혔습니다. 대리님, 문 좀 열어봐요. 왜? 박주임 뭐 놓고 갔어? 대리님한테 저는 뭐였어요? 박주임이 박주임이지. 왜? 전 대리님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고요. 내가 뭔가 실수라도 한 게 있었나? 그렇다면 미안해. 박주임 참 좋은 사람이야. 알지?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싶어 정신이 혼란스러웠고 대리님은 절 그렇게 밀어내고 2달 후에 결혼하시더군요. 전에 오래 사귀었다던 그 사람이랑요. 전 이제 좋은 사람 같은 건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감정 따위로 제 감정과 노동력을 소모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잘난 외모로 남의 감정을 함부로 갖고 노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외모의 사람이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기만 해도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노이로제까지 걸렸죠. 노처녀 3인방은 역시나 금방 깨졌고 친구들은 시집 가고 애 낳고 하다 보니 전 당연히 뒷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예전에 아팠던 허리며 무릎이며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여기 아파 치료하면 내일은 저기가 아프고 몸 아프면 한의원이나 가서 치료받는 게 낙이더라고요. 또 하루는 제가 다니던 한의원이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근처 다른 한의원을 찾아봤어요. 잘 되는 한의원은 다 대기 시간이 길고 하니까 붐비지 않을 만한 한의원을 찾았는데 그러다 엄청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한의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칙칙한 한의원 안엔 대머리 한의사님이 있었는데 인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영화에 나오는 깍두기 형님처럼 생겨가지고 간호사도 없이 혼자 전화받고 접수하고 진료보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물어봤네요. 한의사님,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해요? 손님이 없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다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은요? 많이 오는 날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저는 손님이 없어서 조용하고 좋지만 한의사님은 싫으시겠어요. 허허허허, 뭐 별 수 있나요? 침 놓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주고받다 보니 인상과는 다르게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투도 상냥하니 괜찮더군요. 그래서 이 한의원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침 맞고 물리치료 받다가 잠들어도 막 집에 가라고 깨우지도 않고 또 어떤 날은 자다가 인기척에 살짝 깼는데 저한테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섬세한 배려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한의원에 갔을 때는 한의사님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옛날에 사고 쳤으면 한 30살은 됐겠지만 아쉽게도 사고 한 번 못 쳐봤네요. 어머, 정말요? 그럼 혼자세요? 네, 그렇게 됐네요. 한 번도요? 네, 젊었을 땐 돈이 없고 나이 좀 드니 시간이 없고 나이 더 드니 머리카락이 없더라고요. 허허허허. 그러니 여자가 없을 수밖에요. 한의사님이 혼자라는 말을 듣고는 제 마음이 왜 편안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도 홀랑 말해버렸습니다. 52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하고 홀랑 늙어버렸다는 사실을요. 한의사님은 58살인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유머와 센스도 있고 자상했습니다. 저는 친하게 지낼수록 이 한의사님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전단지라도 뿌리면서 홍보 좀 해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도 광고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데 뭐라도 시도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대박 터질지? 그런 것도 돈 있어야 하는 거죠.
한 달 전기세도 겨우 내는데 무슨 수로 광고를 한답니까?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요. 요즘 한의원이 잘 되는 곳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한의사님은 관심도 없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착해 빠진 데다 돈 욕심까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뭔가 좀 안타까우면서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곤 했습니다. 한의원이 바쁘지 않은 덕분에 저는 한의사님과 금방 가까워졌고 서로 솔로라는 걸 밝힌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데이트도 하고 대낮에 공원에서 산책도 하면서 늦가기 연애를 즐기게 되었네요. 한의사님은 저한테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커피 말고 몸에 좋은 것 마시라면서 항상 값비싼 한약을 물통에 담아와서는 꼭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주시곤 했고 이제 몸 생각 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아침마다 함께 조깅도 하자고 새벽같이 집 앞으로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어찌나 애정 표현을 잘해주던지 52살씩이나 먹은 저한테 무슨 아기 다루듯이 쓰다듬어주고 이쁘다면서 하루에도 사진을 수없이 많이 찍고 그랬습니다. 7살 이후로 누가 나 이쁘다고 해준 것도 처음이고 진짜 이쁜 얼굴도 아닌데다 못난 돼지 같다고 하는 말만 듣고 살았었는데 저도 사랑받고 그러니까 얼굴도 점점 이뻐지는 것 같고 또 비싼 한약을 매일 챙겨 먹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더군요. 나이 먹어 데이트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사랑도 받고 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한의사님의 매끈하게 빛나는 머리도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진도를 좀 나가게 되다 보니 조금 놀랐던 적도 있었어요. 한의사님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고 있을 때 자꾸 부스럭거리고 찰칵찰칵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절 찍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한의사님 안 자고 뭐해요? 자는 모습도 참 이쁘네요. 아유 참, 이리 와요. 같이 자요. 일어나서 사진 많이 찍으러 다녀요 우리. 라고 했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의사님은 수입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제 옷을 사주는 걸 좋아하셨는데 제가 50대인 걸 잊으신 건지 항상 백화점에 가서는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어보라고 했어요. 입고 나오면 제가 민망할 만큼 사진을 찍어대면서 이쁘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부끄러움을 다 감수할 만큼 무지막지하게 행복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만난 지 언 9개월 만에 프로포즈도 받았네요. 애기들 놀만한 조그만 수영장 딸린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첨벙첨벙 물장구 치면서 어린아이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수건을 갖다 주겠다고 나가더니 갑자기 반지를 내미는 겁니다. 세상에, 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니까요. 죽기 전까지 못 해볼 경험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어찌나 행복했는지 그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 한의사님은 이걸로 약혼식을 대신하자고 하셨고 전 한의사님과 함께라면 뭐든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한의사님하고 집을 합쳤습니다. 한의원 근처에 있는 허름하고 작은 주택에 살고 있길래 그냥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갔죠. 그래도 세 살림이니 뭐든 해야겠다 싶어서 도배만 새로 했는데 신혼집 같고 좋더라고요. 한의원하고도 가까워서 한의사님은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나도 같이 있는 게 좋아서 낮이고 밤이고 함께 했는데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으니 공과 사를 구분하면 어떨까요? 네? 쉽게 좀 말해봐요. 이제 당신이 병원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도 뽑았어요. 병원도 다시 잘 운영해보려고요.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랬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당신 있으면 진료에 집중을 못해요. 에이, 저 방해 안 할게요. 당신한테 진료도 받으러 가고 싶은데. 진료는 집에서 언제든지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병원까지 올 필요가 있나요? 나 좀 이해해 줄 수 있죠? 하면서 저렇게 다정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제가 바득바득 우기겠어요. 차라리 윽박이라도 지르면 저도 막 나간다 싶고 고집 부릴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니 제가 수그릴 수밖에요. 한 3개월은 저도 고분고분하니 잘 참았네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진료 시간도 5시 반이면 끝내던 사람이 7시까지 하질 않나. 또 일주일에 2번은 9시까지도 진료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고요. 늦게까지 하니까 손님이 많이 오나 싶기도 하면서 괜히 저 때문에 그동안 일찍 닫고 왔었던 건가 미안하기도 했네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영 의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나 저처럼 마음에 드는 환자가 생겨서 바람을 피우느라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전 너무 궁금했는데 바로 가볼 순 없었어요. 안 가본다고 약속은 했으니까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제 언니를 말이에요. 그동안 언니한테 전화로 말만 해줬지 한의사님을 직접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얼굴도 볼 겸 침도 잘 놓으니 한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 다녀온 언니는 별 말이 없었어요. 어때 보여? 괜찮지? 넌 용감하다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난 창피해서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데 넌 나랑 다르긴 다르다. 왜? 이상해? 아니, 내가 뭐 이상하고 자시고 할 게 있나. 너만 좋고 행복하면 되지 뭐. 맞아. 난 요즘 너무 좋다. 언니는 뭔가 시원하게 말하진 않고 우려 섞인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괜히 찜찜했어요. 제가 아무리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긴 했지만 한의사님이 그렇게 이상한가 생각하니까 또 괜히 저까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언니를 보여줬나 싶기까지 하고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한의원에 몰래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는 한의사님 표정 보면 제 기분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오지 말라고는 했으니 선글라스를 끼고 몰래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다른 건물이 된 양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어찌나 아줌마들이 많은지 손에는 다 전단지 하나씩 들고 말이에요. 그제야 내 말 듣고 뭐 하나 하긴 했구나 싶어 대견스러웠네요. 큰맘 먹고 시도한 거니까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봤죠. 저 잠깐만 봐도 돼요? 꼭 보고 다시 줘요. 이거 있어야 50% 할인되는 거라 꼭 제가 들고 있어야 해요. 할인권이구나 하고 전단지를 살펴봤는데 세상에 맙소사, 전단지에 제 사진이 실려있는 겁니다. 배 나온 사진, 팔뚝살, 옆구리살 등등 흉측한 사진들 옆에는 다이어트 한약 복용 전이라고 써있고 일주일 차, 1개월 차 시기별 사진이 전단지에 빼곡하고 심지어 한의원 벽면에도 사진이 걸려있더군요. 순간 정육점에 있는 고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화도 나고 이러려고 하루 종일 찰칵찰칵 찍어댔구나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무작정 진료실로 들어가서 끌고 나오니 주위에서 웅성웅성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나요? 전 다짜고짜 따졌죠.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날 이용해 먹으니까 좋아요? 이용해 먹다니요? 오해요, 왜? 나 이쁘다고 거짓말해놓고 이렇게 날 놀림감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울분이 터져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의사님도 울면서 진작말 못해서 미안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놀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 눈엔 정말 다 이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홍보 효과가 좋았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잘 홍보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나 정말 잘 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었는데 한의사님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진짜 절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같이 살자고 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예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하든지 여기서 끝내든지 해요. 지금 당장 해요, 당장. 결혼식도 하고 싶으면 합시다. 제일 큰 데서 해요. 제일 이쁜 드레스 입고. 그렇게 전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예식장에서 제일 이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처음엔 민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했는데 뭐 어차피 전단지에 제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져서 나왔고 이 사람도 마누라 얼굴 팔아가며 운영했다기보다 절 만나서 능력을 발휘한 거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혼인신고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낡긴 했지만 그 허름한 건물도 이 사람 것이더라고요. 오히려 미적지근하게 사는 것보다 과정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뒤늦게 식도 올렸고 재산도 생기고 또 무엇보다 이뻐지고 건강해지니 자신감도 생기고요. 요즘엔 한의원에 가서 제가 접수도 받고 다이어트 걱정으로 온 손님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한답니다. 나이만 먹고 해놓은 것도 없다고 우울하게 살았으면 삶이 참 아까웠을 것 같은데 살다 보니 이런 큰 행복도 얻는 거 보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나 보다 싶고 뿌듯하네요. 제 얘기 듣고 계신 분들도 나이 먹었다고 기죽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웃는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저처럼 많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활짝 핀 꽃처럼 활짝 웃고 더 예뻐지세요. 사연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남자 구독자입니다. 한때는 사업 운영에 여념이 없었는데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세월이 다 지났네요.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딸과 둘이서 새 삶을 꾸려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지치고 정신없는 나날들이 어느새 지나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참 행복한 요즘이네요. 제 인생에서 40대 중반과 50대를 되돌아보면 거의 가정주부나 다름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누가 보면 남자가 전업주부 생활을 했다니 신기하게 볼 법도 할 텐데요. 또 어떤 남자 가장들의 눈에는 제가 가장 노릇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이 시간들은 지옥보다도 나을 바가 없는 시간들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동안은 가까운 친구에게마저도 이 이야기를 쉽사리 꺼내지를 못했었는데요. 한마디 내뱉기가 망설여질 정도로 저에게 일어난 일은 참 감당해내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생활의 종지부를 명료하게 찍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중입니다. 저는 10대, 20대 시절 모두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봤을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해줬던 여자가 바로 전 부인이에요. 20대 후반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난 여자인데요. 성격만 좋은 게 아니라 인상도 좋고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참 좋던 사람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뭐 하나 저보다 빠지는 게 없는 과분한 여자였네요. 저희의 인연을 만들어준 회사는 의류 업종이었는데요. 저는 그저 기회가 닿아서 다니게 된 회사였지만 아내에게는 달랐어요. 애초부터 사업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 회사에 입사한 거였거든요. 저와 달리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에게는 없는 야망이 있달까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꿈 크고 야망 큰 여자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완전히 반대인 그녀를 보면서 저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네요. 심지어 저희 사이에서 결혼을 먼저 제안한 사람 역시 제가 아니라 아내였어요. 요즘은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한다고도 하는 세상이지만 예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아내가 저에게 제안한 건 심지어 결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자기야, 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멋지게 사는 게 내 인생 유일한 목표야. 유일한 목표지만 분명 힘든 목표이기도 하지. 근데 그 꿈 당신이랑 함께라면 다 가능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회사 접고 사업 같이 준비하자. 나 이제 경력도 충분하고 실무 경험은 더 충분해서 준비된 것 같아. 나만 믿고 따라와 줄래 자기? 제 눈을 바라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렇게 말했던 여자예요. 제가 당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말투와 눈빛에서는 어느 누가 봐도 승낙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감이랑 포부가 느껴졌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와 사업 준비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예비 부부라면 여자가 결혼 준비를 거진 도맡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시작부터 남달랐답니다. 제가 결혼, 집 준비를 거의 다 알아보고 아내는 사업 구상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서로가 잘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어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랑 아내는 아무 불평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처가에서는 남자가 남자 고시를 못한다는 식으로 지나가듯이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었어서 가끔 속이 상하기도 했네요. 처가의 반응이 극심하게 안 좋아진 사건도 있었어요. 결혼 후 저희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빗길 운전 중 트럭 한 대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아버린 교통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제가 허리를 거의 못 쓰게 되어버렸어요. 다른 곳도 다치면 물론 불편하겠지만 허리는 진짜 한번 다쳐버리면 사람이 사람처럼 살기가 너무 불편해지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허리가 심하게 아팠고 그럴 때면 화장실 한번 가기도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이 중단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집안일과 육아만 전담하기에도 벅찰 지경이 되었어요. 아내는 당연히 사업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최대한 내조를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네요.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처가댁에서 저를 대하는 반응은 사고 이후로 정말 심하게 달라졌어요. 어쩌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도 생기면 장인 어른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네요. 참, 우리 딸 밖에 나가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자다가도 울컥한다네. 자네는 집에서 집안일은 똑바로 하는가? 우리 손녀 볼살도 좀 빠진 것 같던데 제대로 먹이기는 하는 건가 자네? 제 얼굴을 보면 사위의 건강을 묻는 건 일절 없으세요. 무조건 아내와 제 딸의 건강만 챙기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태도를 보면 솔직히 같이 밥 먹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내색 한번 않고 그 말을 다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러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한 번은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술을 드시다가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내 딸은 혼자 살았어야 할 인생인가? 남편 복이 없어도 어찌 저렇게 치질이도 없을까? 김서방, 자네 허리 계속 아픈 거 맞긴 해? 괜찮은데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아픈 척 하는 건 아니고? 아무리 술자리였다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어른이 하는 말이라고 해도 저 말은 그저 듣고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옆에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안주만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제 딸도 함께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장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지만 설마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을 해가면서 집에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픈 걸 떠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일을 도맡아 하면 남은 한 사람은 당연히 육아를 맡고 집안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집에 있는 걸 그저 노는 사람처럼 보시는 거예요, 장모님? 제 말을 듣자마자 장모님은 들고 계시던 수저를 탁 내려 놓으시면서 저에게 역정을 냈어요. 요새 맞벌이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딴 소리를 하냐며 남자가 돼가지고 맨날 첫날 아프다 뭐다 하니 듣기 싫어 죽겠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한 번도 처갓집 식구들 앞에서 아프니 뭐니 엄살 부린 적 없거든요. 오히려 아픈 걸 안 아프다고 속인 적은 있어도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말을 듣고 화를 낸 사람은 장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저를 획 째려보면서 어디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냐고 더 큰 역정을 내더라고요. 전 그때 살짝 충격받았어요. 이제껏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에게 질책하는 건 들어봤어도 아내까지 이렇게 처가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자랐을 우리 딸, 어릴 땐 귀엽고 순수하기만 했던 제 딸 역시 보고 자란 게 있으니 크면 클수록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지 엄마랑 아주 똑같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이 집에 아빠의 존재는 그저 효율성 떨어지는 가정부나 다름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제 딸마저 아빠를 아빠처럼 보지를 않고 온 집안 전체가 저를 무시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제 자존감은 어느새 바닥을 치고 있었네요. 그렇게 처가 식구들은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있는 둥 없는 둥 행복 없는 삶을 살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시는 일이 생겼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먼저 연락도 잘 안 하시던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시더니 미안하지만 지금 병원에 두 분 다 입원을 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트랙터가 고장이 나서 고치느라 얼마 없는 돈을 다 써버려서 당장 입원비는 물론이고 수술비가 급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서 병문안부터 가게 되었죠. 물론 아내는 시부모님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생각보다 상태는 더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아예 골절된 상태였고 어머니는 목 디스크 터진 상태였지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인데 부쩍 늙으신 모습에 몸 상태까지 저러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부모님의 상태를 알렸고 급한 대로 수술비라도 지원을 해드려야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그때 아내의 반응이 아주 싸늘했어요. 제 이야기에 놀라는 신용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당신도 당신이지만 이제는 당신 집안 식구들 전체가 돈구덩이네. 돈 들어올 일은 없고 돈 나갈 리밖에 없는 사람들이셔 아주.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다고? 저는 그때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이를 꽉 깨물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참고로 그때 필요했던 수술비가 입원비 포함해서 300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천성이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사업만 했을 아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모장적으로 행동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에 대한 남편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시부모가 다쳤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던 아내였어요. 그런 사람이 병문안에 병이라도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 역시 말 한마디 꺼내지 않더군요. 병원비만으로도 저렇게 치를 떠는 아내를 보면서 간병인 얘기는 꿈도 안 꿨어요. 그냥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내다 올 짐을 싸서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네요. 참고로 처가댁에 들어가는 돈에 있어서는 아내 태도가 아예 달라요. 거의 매주 만나서 호화로운 식사하고 사업하는 아내가 다 내는 건 당연한 분위기고요. 저 빼놓고 딸만 데려가서 처가집 식구들끼리 나들이 가고 쇼핑 가고 하는 일은 아주 허다했어요. 물론 제가 몸이 불편한 편이니 무조건 섭섭할 만한 일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제 가족에게 일이 터지니 본색이 아주 제대로 드러난 거죠. 이 점에 저는 정이 뚝 떨어지게 되었네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병수바로 들러간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아내나 딸이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관심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솔직히 아내에게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별 감정이 없었는데 갈수록 지 엄마랑 똑같아지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간호를 하며 며칠쯤 지났을까요? 가족 누구에게도 전화는 물론
문자 한 통 오지 않는 걸 보며 섭섭함을 넘어서 걱정도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일은 거의 제가 다 도맡아 했는데 딸아이는 아침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어쩔런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마침 부모님의 상태도 많이 나아지셨고 저는 겸사겸사 예정보다 좀 일찍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퇴원을 돕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너 여기 있는 동안 며느리랑 손주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던데 연락도 안 오는 것 같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괜찮은 거지? 부모님께는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식 마음이지요.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피눈물이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도 성치 않으신 부모님 앞에서 구구절절 제 속사정을 이야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웃으며 둘러댔죠. 요새 다들 정신이 없고 바쁘다고요. 다음에는 세 사람 손 꼭 잡고 놀러 올 테니 건강이나 잘 챙기시라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어찌나 멀고 외롭던지요. 아마도 가봤자 저를 반겨줄 리가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외롭고 절망스럽게 그지없었던 그 버스 안의 상황이 어쩌면 저에게 존재했던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요. 무슨 일이 닥칠지도 전혀 모른 채 저는 머릿속으로 잔뜩 쌓여있을 집안일만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섰는데요. 현관문에서부터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한 달, 1년을 비운 것도 아니고 단 며칠 비웠을 뿐인데 말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잘못 들어온 것 같은 이상한 기분? 오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만 둘러봐도 집안이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와이프랑 딸이 생각보다 잘 해먹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으로 거실에 들어서려는데 신발장에 낯선 신발이 하나 보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주춤했죠. 그러고 보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 한 구석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안방에서 음악을 틀어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나 보죠.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에 벗어져 있는 신발이 로퍼라고 해야 하나요? 크기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남자 신발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안방에도 들렸던 모양이에요. 순간 음악 소리가 확 꺼지더니 문이 발칵 열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온 건 가운 차림의 아내와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의 한 남자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말문이 막혀 그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자 아내가 갑자기 급발작을 하더니 여기서 뭐 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냐니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지가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또 누구고? 당신이 말해보세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너무 친절하게 말했던 탓일까요? 그 두 인간들의 적반하장 태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내 옆에서 주춤주춤 옷을 껴입던 그놈은 저에게 되려 이렇게 말하며 어깨를 팍 밀쳤어요. 나 당신 사는 꼬라지 다 아는 사람이야.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고 했다간 봐. 안 그래도 성취하는 몸 더 못쓰게 만들어주는 수가 있으니까. 듣기만 해도 황당한 멘트죠. 그때 상황을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증거라도 남기지 못했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쫓기든 나왔어야 했을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맞아요.
그 집에서 쫓기듯 나온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당황해서 얼어있던 저를 계속해서 밀어붙인 건 그 남자였고요. 누가 그 상황을 봤다면 그 집의 불청객이 저인 줄 알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제가 불륜남인 것처럼 보였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렇게 힘없이 밀려나 집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고 그 남자는 저의 집 문을 꽝 닫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닫힌 대문 안으로 아내의 웃음소리가 미세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한참을 집 앞을 서성거리다 본가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어요. 도무지 생각을 정리할 곳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이라도 옆에서 더 지켜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참 바보 같아요. 하지만 너무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온 저였는지라 당시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가장 제 머릿속을 괴롭히는 건 딸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렇게 벌건 대낮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집구석에서 저러고 있었다는 것은 제 딸도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밀쳐내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속 끓는 마음을 애써 숨겨가며 본가에서 지내기를 3주일, 약 한 달이 다 되고서야 저는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되었는데요. 결론은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죽치고 있어봤자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였어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가야만 했죠. 하지만 다른 마음가짐으로 올라갔어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한 척, 다 이해하겠다는 자세로 그 집을 들어갔네요. 여전히 허수아비 보듯 저를 우습게 보던 아내.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딸의 태도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딜 다녀오든 얼마나 다녀오든 아무 관심이 없어야 할 아이잖아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확 끌더니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빠! 도대체 어딜 갔다 이제 온 거야? 내 문자도 일부러 씹은 거야?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아니, 못 봤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빠! 아니다.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니야. 일단 조만간 나랑 밖에서 따로 얘기 좀 해. 급해. 너무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없었던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여전한 태도의 아내와 상반된 태도의 딸을 보면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런데 며칠이 채 가기도 전에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평일날 딸과 둘이서 동네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낸 것도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대화의 내용은 다른 부녀지간의 일상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알고 보니 제가 오해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딸도 버젓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딸도 모르게 불륜남을 집으로 들였던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딸이 그 낌새를 눈치채게 됐고 자기 혼자서 한동안 끙끙 앓다가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민 사진 한 장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에는 안방 침대 위에서 망측한 행위를 하고 있는 두 노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진이 딸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건지. 지금 보고 있는 제 충격도 충격이지만 딸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벌게진 눈시울을 닦으면서 딸에게 물었어요. 대체 너한테 이딴 사진이 왜 있는 거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혼자 앓고 있었던 거야? 걱정 마. 며칠 안 됐어. 그럼 아빠도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구나. 난 그냥 얼마 전부터 낌새가 영 이상해서 집에 안 쓰는 휴대폰 하나를 안방 구석에다가 놔둬봤거든.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 잘 알고 있지만 엄마가 자꾸 밤마다 누군가랑 요상하게 전화하는 거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서 말이야. 참, 그런데 나 없는 새에 집에서 이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내는 저희 부녀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집안일에 헌신하는 저를 보며 경계를 푸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더욱 억장이 치밀었지만 그게 다 저희의 목적이었기에 꾹 참아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참고 두 달을 참으며 억겁의 시간을 견디다 보니 점점 아내에게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딸 앞에서만큼은 정상적인 엄마로 보이고 싶었는지 아내가 나름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도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카드 내역에 슬슬 모텔, 호텔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 번은 빨래 더미 사이에서 남자 속옷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 속옷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점점 증거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아내의 불륜 흔적을 찾으면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상태까지 되는 저를 봤어요. 이젠 나도 맛이 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이 영 말도 안 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사람 대접도 못 받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제 사랑하는 딸이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아내의 외도에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될 판이었죠. 아빠의 이혼 준비를 딸이 옆에서 돕는 모습이란 사실 한 발짝만 뒤에 물러나서 봐도 슬프면서도 이상한 상황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딸의 지지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증거를 제대로 모을 생각도 못했을 거고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고 살았지 제대로 실행했을지도 미지수거든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도 딸과 함께하니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딸은 그간 저에게 무심하게 대했던 걸 사과하고 싶었는지 툭하면 제 손을 꼭 잡고서는 그동안 미안했어 아빠 하고 말하곤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저희 편에 서준 딸인데 제가 굳이 과거의 일을 뭐하러 일일이 딸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미소로 대답하곤 했어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아내의 면전에 내미는 날은 다가왔어요. 아무리 우리 부부 사이에 대소사를 다 아는 딸이라지만 이 순간만큼은 보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딸은 집 밖으로 내보낸 뒤 아내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서류를 건넸어요. 아내는 꽤나 놀란 눈치더라고요. 요 근래 조용조용했던 저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으니까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혼 준비가 진행되고 나서는 오히려 놀란 쪽이 저예요. 저는 사실 아내의 사업, 우리 가정의 자금 같은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저 아내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뿐이었고 조금이나마 나올 위자료로 딸과 새 출발을 하려던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했었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줘야 될 건 주고 떠나. 그렇게만 해주면은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악연은 없을 거야. 그렇게만 해줘도 깔끔하게 협의 이혼할게. 정말 진심 가득 담아 말했던 이야기인데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제 제안을 거절했어요. 게다가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딸 양육권도 본인에게 있을 거라며 당당하게 소송으로 밀어붙이는데 전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막장은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딸 역시 그런 아내의 태도를 보며 더욱 마음을 굳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대역전극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의가 싫어 소송을 하자더니 막상 소송이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내가 사업 운영에서 막대하게 숨겨둔 돈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 금액대가 말도 못합니다. 자그마치 200억에 달했어요. 결국 200억을 숨겨둔 아내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아내 사업이 늘 호황이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여자 사람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회계상으로 장난을 좀 친 것 같더라고요. 저라는 남자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업 실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런 어마무시한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나니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괘씸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저렇게 돈이 세고 셌으면서 시부모한테 들어가는 병원비 몇백이 그렇게 아까웠던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저 딸과 함께 새 인생을 출발하려고 깔끔한 이혼을 바랬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 얘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혼 변호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회계 전문가까지 대동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딸아이가 모아둔 돈을 스스로 탈탈 털어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죠.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딸과 저는 상상도 못했던 황홀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역대급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애초에 제시했던 위자료에 비교하면 10배나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재판 결과를 확인한 아내는 법원 바닥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에 다다른 날 딸아이와 저는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더 이상 아내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얼핏 듣기론 불륜남이랑 아직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딸이 사라진 빈집에서 마음 편하게 연애질이나 하고 있겠죠. 생각하기도 싫네요, 솔직히. 이제는 딸아이의 미래 그 하나만을 보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요. 그동안 엄마 아빠의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보고 자라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요. 그 생각만 하면 늘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죠. 소심했던 제 인생의 구원자인 줄 알았던 전 부인이 알고 보니 제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던 지옥의 여자였네요. 하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 제 곁에 남아서 저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저는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 모두 좋으신 분들이셨죠. 저희 친정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예뻐해 주셨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저랑 딸아이에게 잘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말엔 항상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 월급도 괜찮은 편이라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그 말, 다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제 결혼 생활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시누이예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제 시누이예요. 남편과 연애할 때만 해도 시누이 성격을 잘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 남자친구 형제를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남편이랑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 상견례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시누이가 왔었어요. 그때도 시누이가 조용히 식사만 해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오히려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누이가 조용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큰 오산이었죠.
만약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신우이의 본 모습을 봤다면은 저는 진지하게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저희 신우이 성격이 어떨지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아마 제 사연을 읽는 분 중에는 저처럼 신우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저희 신우이 성격은 한마디로 개예요. 신우이에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개라는 단어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신우이는 진짜 개입니다. 그만큼 지랄 맞아요. 남편 말로는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네요. 중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때라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그러려니 했대요. 나중에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신우이가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더 예민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신우이 성격은 사춘기 때문도 공부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천성이 못돼 처먹은 거였죠. 저는 신우이의 그런 성격을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알았어요. 그때가 7월이었는데 시어머니 생신이셨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어머니 생신이 왔으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남편은 고생할 필요 없다고 그냥 한정식집 예약해서 밥 먹자고 했는데 저는 직접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시부모님 첫 생신은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음식 메뉴 짜고 장 볼 거 정해서는 금요일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초대해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케이크도 강남에 있는 고급 베이커리에서 직접 주문했어요. 그렇게 신경 써서 생일상을 떡하니 차렸는데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요리를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시누이의 그 말을 듣고 제 눈치를 보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말했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상다리 부러지게 네 새언니가 차려놨는데 봐라, 네가 좋아하는 잡채랑 녹두전도 있다. 나는 새언니가 직접 요리한다고 하길래 랍스터라도 준비할 줄 알았지. 근데 솔직히 다 평범한 음식들이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레스토랑 가는 게 낫지. 듣다 못한 남편이 시누이에게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성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자리 잡아서 앉더군요. 더 웃기는 것은 그날 시누이는 밥을 2그릇이나 처먹었어요. 그러고는 젓가락 내려놓으면서 억지로 먹었다고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시누이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제 짐작은 정확히 맞았어요. 그 후로도 시누이는 걸핏하면은 저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저랑 남편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듯이 남편에게 말하기도 했고요. 대부분 시부모님이나 시누이 험담 같은 거였죠. 처음엔 남편이 시누이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진짜 그랬냐고 확인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죠.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울면서 남편에게 변호할 필요 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변호하기에도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누이의 거짓말들이 하나둘 드러나자 그제야 제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니가 남편이 그런 시누이를 호되게 야단쳤어요. 남편은 대놓고 한 번만 더 저를 못살게 굴면은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핀잔을 듣고 나서 한 2달 동안 얌전히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부터 공부 잘했던 시누이 직업은 피부과 의사예요. 시누이 남편, 그러니까 아주버님도 정형외과 의사고요. 심지어 시누이 시부모님도 의사셨죠. 그렇게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시누이가 잘난 척이 무진장 심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저를 무시했죠. 언니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몇 등 했어요? 봤을 때 그다지 잘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못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10등 안에는 들었거든요. 아, 진짜? 그럼 못한 거네. 나는 맨날 전교에서 1, 2등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시누이는 저희 딸아이에게도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어요.
너는 엄마 유전자도 섞여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신우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신우이 머리통 한 대 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신우이의 그런 언행은 어떻게든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신우이가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마다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 했으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친정아빠와 관련된 일이에요. 저희 친정아빠는 대기업을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정년퇴직한 후에 친한 친구분의 권유로 공장에서 일하게 되셨죠. 처음엔 친정아빠가 공장에 나가 일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 모두 말렸어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전보다 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시니 걱정한 거죠. 하지만 친정아빠는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저희 가족은 마지못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아빠를 설득해서 공장에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한 친정아빠는 석 달 만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 바람에 장애 판정을 받고 평생토록 왼쪽 다리를 절어야 했죠. 그런데도 친정아빠는 씩씩했어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아빠에게 세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빠가 또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장님은 친정아빠에게 대놓고 그런 다리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잠자코 붙어 있으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아빠는 일하고자 노력했지만 일을 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 사업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동업하기로 한 친정아빠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친정아빠는 몇십 년 동안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잃어야 했죠. 이후 아빠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우울증이 올 정도였죠.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일해보려고 했는데 악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 친정 아빠를 저희 부부가 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매달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남편이었죠. 저는 마음은 있어도 남편이나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아버님 말이야, 요즘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엄마가 점이라도 보러 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어머니를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비라도 보태드리자는 거지. 우리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가능하잖아. 그 말을 들은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도 눈시울을 적시시면서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괜히 눈치 보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렸죠. 그때 시부모님은 희른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잘 생각했다고 하면서 잘 도와드리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금전적으로 지원을 드렸는데 그 사실을 시누이가 알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마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가 부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었더니 물을 마시러 왔다고 했죠. 시누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실로 나가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남은 설거지를 했는데 대뜸 시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오빠랑 엄마랑 대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언니 부모님한테 돈 주고 있다면서요? 아, 네. 사정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언니가 그렇게 하자고 우리 오빠한테 말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언니가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요. 맹세코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저한테 제안했어요. 신우이는 입맛을 다시며 그런 거냐고 대답했어요.
저는 속으로 제발 신우이가 부엌을 나가길 기대했는데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죠. 신우이는 저에게 남은 할 말이 있는지 나가지 않고 다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이란 게 뭐예요? 언니 부모님은 혼자 돈 못 벌어요? 말하자면 복잡해요. 아무튼 잘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가씨.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나 싶고요. 말 못할 사장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금방 다시 일어나실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혹시 언니 아빠 다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니 아빠가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더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가씨. 왜요? 내 말이 기분 나빠요?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뭐 있는데요? 아니, 거지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게 웃기잖아요. 어떻게든 참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거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신우이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저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그리고 뒤돌아 신우이를 보면서 말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 뭐? 거지?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거지라고 한 거예요? 솔직히 거지가 돈 구걸하잖아요. 그래서 비유한 건데 왜 화를 내요? 너 같으면 내 부모님 보고 거지라고 하는데 참겠니?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한테 거지래? 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예요? 와, 이 언니 웃기네. 지금 감히 신우이한테 너라고? 신우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게 행동해. 나 건드린 건 참아도 내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아. 당장 사과해. 그 순간 신우이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내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사과는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한다고 어디서 감히 반말이냐고 했죠.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듣고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랑 신우이 싸움을 말리려고 했죠. 안방에 계시던 시부모님도 부엌에 와서 싸움을 말리시면서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신우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죠. 제 말을 모두 들은 시어머니는 기함하시면서 신우이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울먹거리면서 화를 냈죠. 왜 내가 사과해? 맞는 말 했는데. 그리고 저 여자가 나한테 반말했다고. 신우이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엄마? 네 새언니한테 저 여자라니. 너 진짜 누구 닮아서 이래? 너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 못해? 못해. 아니야, 안 해. 나 사실 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쩐지 여우 같더라니. 지금 봐봐, 엄마. 눈 크게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 저 여자가 저러니까 저 여자 동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신우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신우이 뺨을 치셨어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죠. 시아버지에게 뺨 맞은 신우이는 대성통곡하면서 다시는 친정에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에 아주버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신우이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던 저는 신우이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죽을 때까지 신우이랑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남처럼 살 거라고 하면서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전화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본인들이 딸을 잘못 키웠다고 했고요. 잘못한 건 신우이인데 왜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저에게 미안해야 하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상황도 짜증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기필코 신우이 사과를 받아낼 거라고 다짐했죠.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흘렀을 때였나요? 시어머니가 제 기분을 풀어주시려는지 주말에 같이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함께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죠. 그날 시어머니가 저 입으라고 예쁜 원피스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리고 맛있는 점심도 사주셨죠.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응, 여보 어쩐 일이야? 지금 어머니랑 있는 거지? 응, 같이 커피 마시고 있어.
근데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지금 바로 부모님 집으로 와. 나 지금 가고 있어. 시댁으로?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바로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와. 제가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집으로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바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랑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도착했더니 먼저 도착한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저랑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일단 여기 앉아봐. 어머니도 와서 앉으세요. 남편 말을 듣고 저랑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니까 기다리던 시아버지가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며 남편을 보챘죠. 그러자 남편이 보여줄 게 있다고 하더니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시부모님과 저는 남편이 보여준 사진을 확인한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는 신우이의 불륜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신우이가 다른 남자랑 호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중에는 신우이가 그 남자랑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죠. 시어머니가 부르르 떨면서 남편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눈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까 1시간 전에 집 앞까지 왔었어요. 오늘 다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해서요. 그런데 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여자가 본인 명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변호사가 왜 찾아왔는데? 변호사가 우리 가족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나한테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처 카페로 갔지. 그런데 그 변호사가 나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어. 남편은 그리 말하면서 그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먼저 변호사가 건네준 사진을 확인한 남편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대답했다네요. 사진 속 남자는 사실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과 대개동생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요. 남편에게 이미 확인했는데 둘 관계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무려 3년이나 됐답니다. 지금 제 동생이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진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은 당장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대개 동생이 놓아주지를 않는다네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대개 따님 좀 말리시라고 부탁하려고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신우이에 가서 전하라고 했답니다. 당장 본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줄 의향도 있다고 했다네요. 변호사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카페에 남아서 사진을 계속 봤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전화해서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남편이 보여준 사진 때문에 시댁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아 누우셨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1시간 동안 줄담배를 피우시다가 신우이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치셨죠. 신우이는 1시간 후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댁에 온 신우이는 저와 저희 남편을 한번 째려보더니 시부모님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죠. 그러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신우이 뺨을 쳤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죠. 도대체 또 왜 이래 엄마? 새언니가 또 이상한 말 했지?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지? 또 왜 이러냐고? 그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러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신우이가 그리 말하자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가더니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신우이 얼굴에 사진을 집어던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했죠. 신우이가 사진들을 주어서 뚫어져라 보더니 사진을 받아든 손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리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족들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우이에게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봤지? 이제 말해봐라. 아까 오후에 그 남자 아내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네 오빠한테 그랬다더라.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났다고. 사실이야? 진짜 그 말이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이건 말이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남이 남자랑 호텔을 드나드는데 오해?
그 남자는 이미 본인 와이프한테 실토했단다. 그러니까 너도 솔직하게 말해. 진짜 사실이야? 저는 신우이가 끝까지 오리발 내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치면서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 남자가 그러는데 본인은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래. 집안끼리 조건 보고 결혼한 거래. 사실은 나를 진짜 사랑한대. 그러니까 엄마, 내가 진짜 그 남자 여자야. 그 여자가 아니라.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정신 차려. 너 유부녀야. 그 남자는 유부남이고. 방금 말했잖아. 그 남자 무늬만 유부남이라니까. 금방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했어. 그럼 박서방은? 너 박서방이랑은 어쩔 건데? 당연히 헤어져야지. 안 그래도 이번 달 안으로 남편이랑 정리하려고 했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 아빠는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신우이의 어깨를 잡고 흔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그 남자 와이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막 화를 내면서 본인이 왜 그래야 하냐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까지 나서서 신우이를 몰아붙였어요. 너 진짜 미쳤어? 제정신 아니지? 너 당장 가서 사과해. 이게 무슨... 오빠는 빠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 여자 남편이랑 이혼해도 별 상관없어. 어차피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어. 제가 보고 있다가 신우이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내분이 용서해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요. 그랬더니 끝까지 신우이가 본인은 잘못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죠. 결국 아무도 신우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본인만 잘났다는 식으로 굴었죠. 며칠 후에 내연남 부인인 변호사가 시댁에 찾아와 시부모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라고 신우이 무릎 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다시 한번 신우이를 설득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아주버님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으니 이혼해달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진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신우이는 그때까지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내연남 아내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신우이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그 바람에 신우이는 막대한 위자료를 그 내연남 부인에게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는 당당했어요. 다 해결되면 그 내연남이랑 재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건 신우이 착각이었죠. 내연남은 신우이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가면서 제대로 잠수를 탔죠. 신우이는 그런 내연남을 찾으려고 심부름센터에서 사람까지 고용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병원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우이는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자존심을 꺾지 않았죠. 다른 병원에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무래도 신우이 시댁에서 손을 쓴 것 같아요. 며느리가 본인 아들을 우습게 보고 외도를 저질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신우이가 계속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대출을 받아서 직접 피부과를 차리려고 했지만 대출도 되지 않았죠. 아무튼 그 잘난 의사 신우이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내연남 아내인 변호사가 보여준 사진 때문에 신우이 인생이 박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본인 팔자 본인이 그리 만든 거지만요. 만약 신우이가 그 내연남 부인에게 사과만 했으면 신우이 인생이 그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았겠죠.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하지만 그랬던 신우이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생활고로 힘들어지니까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신우이를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신우이는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 돈을 빌려달라고요? 네, 몇 달만 쓰고 줄 테니까 제 통장으로 넣어줘요. 계좌번호는 문자로 알려줄게요. 듣기로는 아직도 일을 못 구하셨다면서요. 병원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어때요? 미쳤어요? 나 의사예요. 내가 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병원에 들어가실 건데요? 아니면 시부모님에게 부탁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돈이나 넣어달라고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주제에 끝까지 큰 소리 치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갚아줬죠. 아니 아가씨, 무슨 거지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게 웃기잖아요.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사람이 이러는 게 좀 그렇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거지? 나보고 지금 거지라고 한 거예요? 아가씨가 전에 내 남동생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한 건데 뭐 잘못됐어요?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아주 내 꼴이 우습지? 속으로 통쾌하다고 흉보고 있지? 그래, 꼴 좋다. 통쾌해.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끝까지 잘난 척이지? 돈이 궁하면 진심으로 부탁해.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테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듣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우이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더니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신우이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죠.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에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기회로 신우이 버릇을 제대로 드린다고 하시면서요. 현재 신우이랑 연락하지 않고 지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저번에 시어머니에게 신우이 안부를 물었는데 시어머니도 잘 모른답니다. 신우이가 아예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신우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에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연남 아내에게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의향은 있네요. 아, 그리고 현재 저희 부모님은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안 좋은 상황이 회복되어서 아버지가 다시 일하고 계세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계속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셨는데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라고 했죠. 저희 시부모님에게도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